이강민의 잡지사 10월 호 22번째 페이지. 2024 노벨문학상 수상에 빛나는 한강 작가와 같은 출판사에서 책을 낸 대작가, 친 스웨덴 지식인이죠. 곽재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곽재식입니다. 이제는 아예 그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를 빼버리네요. 네.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에서도 열심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전히. 꼬박꼬박 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지난주, 지지난주 이 시간에 약간 7시 반 내 고향 스타일로 화제의 코너 곽재 식탁을 선보였는데 이번 주까지 저희가 영업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스웨덴 한림원 노벨문학상 선정위원들도 좋아할 것 같은 서양식 밥상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뭐 특별히 상관은 없군요, 좀. 네. 스웨덴이면 다 갖다 붙입니다. 네네. 자, 먼저 꾸덕한 크림 맛이 일품인 카르보나라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 설명을 듣는 순간 저는 약간 욱했습니다. 왜 욱하셨나요? 왜냐면 까르보나라는 원래 크림을 거의 안 쓰거나 아니면 전혀 안 쓰면서 만드는 게 기본이거든요. 어? 저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요거를 한다고 해가지고 좀 조사를 하고 보다 보니까 네. 우리나라에서는 수많은 식당 혹은 뭐 조리법 아니면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뭐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말을 주고받을 때 약간 크림 파스타인데 크림 소스 파스타인데 좀 까르보나라 같이 생겼으면 그냥 다 뭐 까르보나라다. 그렇죠. 예. 뭐 까르보 까르보나라 맛 까르보 맛 이렇게 약간 크림 파스타면 약간 까르보나라라는 식으로 좀 몰아가는 경향이 우리나라 있는데. 전형적인 카르보나라 색깔 자체가 크림색이에요. 근데 뭐 크림 색깔은 뭐 색깔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고 기본적으로 원래 까르보나라라는 음식은 크림을 안 사용한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까르보나라는 물론 뭐 꾸덕한 맛은 나긴 하죠. 그리고 약간 그런 크리미한 그런 우유 맛 같은 그런 맛이 나기는 하는데 까르보나라는 기본적으로 그 찐득한 소스를 치즈하고 계란으로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뭐 다른 재료야 뭐 무슨 뭐 그런 것도 좀 따지면 따질 수 있죠. 까르보나라는 항상 이제 고기를 얇게 저민 고기를 넣지 않습니까? 그거를 뭐 베이컨을 넣으면 베이컨으로 많이 보통 만들잖아요. 베이컨인데. 근데 이제 베이컨 말고 이탈리아에서는 이제 베이컨이라는 건 이제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많이 먹는 거니까 이탈리아에서는 베이컨 말고 이탈리아에서 사용하는 뭐 고기 말려서 가공한 뭐 그런 걸 사용하는데 그것까지는 좀 뭐 양보한다 손 치더라도 이탈리아 사람들이라고 막 항상 뭐 최고급 뭐 저민 고기만 그렇게 넣어서 먹겠습니까? 그거는 뭐 그렇다 손 치더라도 기본 소스 자체가 확 달라지면 그걸 과연 까르보나라라고 해도 될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 좀 고정관념일 수도 있죠. 저는 까르보나라가 그냥 크림 소스로 그렇게 만든 거라고는 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까르보나라는 그냥 크림 소스하고는 좀 다른 거라고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냥 크림 파스타라고 해라. 네, 근데 이제 무심코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크림 파스타인데 약간 까르보나라처럼 생기면 그냥 다 까르보나라라고 부르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근데 또 요새 또 화제 프로에서 같다. 비비지 않아도 비빔밥이라고 이렇게 선보여서 또 인기를 끈 분도 계시죠. 혁명적이군요, 진짜. 야, 비빔밥인데 비비지 않았다.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됐었어요. 혁명적이군요. 마치 우리 오늘 시간에 스웨덴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하지 않지만 시작하면서 약간 어떻게든지 스웨덴을 한번 걸고 넘어가는 이런 비슷한 느낌으로. 네네. 뭐 약간 한국식 뭐 까르보나라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렇게 한다면 좀 넓게 이야기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한다는 여러분의 몫이지만. 네, 약간 뭐 조금은 어색한 느낌은 있습니다. 약간 좀 언짢아하고 계시다. 네, 약간 저는 사실은 까르보나라라는 음식을 보자 대학교 때 처음 먹어봤거든요. 대학교 때 처음 먹어보고 이거 되게 신선하고 맛있는데. 이런 거를 자주 먹어봤으면 좋겠다. 그때 노른자 그 가루. 아니 저는 거의 그것만 먹었었어요. 그래서 그게 그냥 당연히 까르보나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사실은 방송을 준비하면서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좀 격앙돼 계시네요. 네, 그래서 이거 오늘 까르보나라가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이 유행한 게 그렇게 긴 시간이 지나지 않았잖아요. 아니죠. 예를 들어서 뭐 20세기 초에 뭐 고종황제께서도 까르보나라를 좋아하셨다 뭐 이런 건 좀 아니잖아요. 실제로 까르보나라라는 음식 자체가 이렇게 고정화돼서 널리 자리 잡은 거의 역사도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이탈리아에서도 까르보나라는 20세기에 탄생했다고 보는 것이 중론인 것 같고요. 까르보나라는 음식이 확고하게 굳어진 거는 20세기 중반 이후라고 보는 게 좀 많이 퍼진 설명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가 뭐 광복 맞이한 이후 그때쯤 돼서 이제 술렁술렁 이탈리아에서도 까르보나라가 자리 잡기 시작한 거니까 까르보나라가 애초에 그렇게 역사가 긴 음식도 아니고 우리나라에 넘어온 것도 사실은 그렇게 오래된 것은 아닐진데 저는 그때 이제 그걸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처음 좀 접해보고 비교적 일찍 접하셨네. 접해보고 이거 되게 신기한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새 세월이 흘러가지고 지금 나이가 들어가지고 까르보나라가 이렇게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그새 뭔가 문화가 바뀌어가지고 내가 알던 까르보나라가 다 딴 걸 막 까르보나라고 부르고 있는 예. 약간 그러니까 뭐 어떤 것일까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 그런 걸 보면 트로트 가수분들이 나와가지고 그냥 모든 옛날 노래를 다 부르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냥 한 80년대 이전에 나온 노래면 아무거나 그냥 다 부르면서 그냥 뭐 트로트 대장, 뭐 트로트 왕, 미스터, 뭐 미스 뭐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보는 어떤 옛 트로트 매니아의 어떤 심정일까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는 좀 뭐 음식의 문화라는 게 나라마다 바뀌고 세월마다 바뀌는 먼저 거니까. 접하셨다고 굉장히 좀 약간 아니 먼저 접했다. 그런 많이 먹어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근데 그 고정관념이 그새 세월이 바뀌면서 이렇게 뭔가 말의 의미도 달라졌구나라는 생각에 저는 좀 놀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썬킴 선생님 시간에 까르보나라 얘기가 나왔으면 까르보나라는 대체 어느 나라입니까? 뭐 이런 드립을 치셨을 가능성이 높겠지만 우리 곽지식 작가는 까르보나라에서 탄소, 카본을 떠올리신다고요. 우리 저기 주기율표 시간에 탄소 하면서 이야기를 한번 짚고 넘어갔었을 기억은 것입니다. 나요. 언뜻 기억나요. 것입니다. 우리가 탄소를 영어로 이제 카본, 카본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요즘에 뭐 카본을 뭐 줄여야 된다 이런 말도 많이 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야 된다는 뜻으로 홈쇼핑의 카본 소재 뭐 아마 그런 얘기도 있죠. 그것도 이제 탄소를 가지고 이제 고체 형태로 엮어가지고 보통 카본 소재라고 하면 탄소 섬유를 이용한 소재를 카본 소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탄소를 이렇게 탄소 덩어리로 굳어 있으면 탄소 덩어리로 굳어 있는 물질 중에서 제일 비싼 게 뭘까요? 다이아몬드. 뭐 다이아몬드 사실 더 비싼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긴 있습니다. 뭐 무슨 뭐 그래핀을 뭐 어떻게 잘 만들면 탄소 덩어리로 다이아몬드보다 더 값지게 팔 수도 있다. 뭐 이런 거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 자연적으로 그냥 쉽게 산출되는 것 중에 제일 비싸게 팔리는 건 이제 다이아몬드죠. 근데 탄소가 덩어리가 지는데 그 원자가 연결되어서 배열되는 방식, 붙어서 덩어리 지는 방식이 지난 시간에도 했고 우리 지지난 시간에도 했고 그 전에 이제 우리 숫자 편에서 했었는데 탄소가 주변에 다른 원자 몇 개하고 붙는 경향이 있다. 생명의 숫자 4. 4개. 4개하고 붙는 게 4개씩 이렇게 규칙적으로 쫙 다 붙어 있으면 나도 주변에 4개의 다른 탄소하고 붙어 있고 그 탄소도 주변에 다른 4개의 탄소하고 붙어 있고 그 탄소도 주변에 다른 4개의 탄소하고 붙어 있는 식으로 전부 다 사사사사사사 이렇게 4개씩 탄소들이 다 짝지어서 붙어 있는 그런 물질이 바로 다이아몬드. 그렇군요. 만약에 탄소가 그렇게 깨끗하게 안 붙어 있고 그냥 대충 잡다하게 그냥 뭐 아무렇게나 그냥 덩어리 져서 대충 붙어 있다라고 하면 그게 바로 숯덩이인 것입니다. 숯덩이. 그냥 탄소 그냥 탄덩어리, 숯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탄소가 그런 거 말고 어느 정도 규칙적으로 좀 붙어 있는 모양 중에 이제 그라파이트 흑연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흑연하고 비슷한 재질을 이제 길게 실 모양으로 뽑으면 그게 이제 탄소 섬유죠. 탄소 섬유가 실 모양이니까 그 실을 엮으면 밧줄처럼 만들 수도 있고 전처럼 만들 수도 있겠죠.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잘 탄소 실 모양을 엮어서 짜서 부피를 크게 해가지고 굳히면 우리가 흔히 그게 이야기하는 탄소 섬유 계열의 여러 가지 소재가 되는 것인데 그거를 이제 그냥 뭐 그게 그렇게 어려운 말일까요? 탄소 섬유 소재 뭐 이런 그렇게 어려운 말일까요? 근데 그걸 그냥 줄여서 약간 카본이라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카본이라고 하면 사실은 그냥 수치라는 뜻인데 원래는 짧긴 탄소라는 뜻인데 그냥 뭐 왠지 그냥 탄소는 탄소라고 하지만 카본이라고 하면 탄소라는 뜻이 아닌 우리나라에서는 이상하다. 우리나라에서 약간 가끔 좀 그런 말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 중에 영어 같은 뜻인데 영어로 말하면 좀 약간 뜻이 달라지는 그런 게 우리나라에 몇 가지가 있는데 카본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카본을 이탈리아로 뭐라고 하느냐? 카르보니오라고 합니다. 카본을 탄소를 그러니까 탄소를. 정확하게 말하면 탄소 이건희와 이런 탄 덩어리를 수치를 까르보니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숯불구이라고 하는 거를 이탈리아에서는 뭐 까르보니오 불구이라고 하겠죠. 이탈리아 사람들은. 그래서 그렇게 부릅니다. 까르보나라라는 말은 분명히 거기서 건너왔을 거다라고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다들 보고 있어요. 탄소, 숯 내지는 석탄도 이런 식으로 부르거든요. 석탄이나 수치나 탄소하고 관련이 있는 말일 것이다라고 다들 이탈리아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은데. 그런데 무슨 상관이길래 그거를 까르보나라라고 부르는지는 설이 분분합니다. 애매합니다. 수치 까르보나라가 된 그 경위. 왜 그 수치로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까르보나라 만들면서 뭐 숯불로 지졌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없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뭐 수치를 뿌려 먹는 것도 아니고. 아니죠. 시커먼 뭐 숯 모양하고 비슷한 것도 아니고. 그죠? 하얗잖아요, 오히려. 그렇지. 이거를 왜 까르보나라라고 하는지는 사실은 수수께끼입니다. 좀 유력한 설이 있나요? 한때 굉장히 많이 퍼져 있던 설은 뭐냐면
석탄을 캐는 사람들이 석탄을 캐는 그런 광부들이 네. 좋아하던 형태의 파스타가 까르보나라였기 때문에 탄광 마을에서 석탄 캐는 광부들이 먹는 파스타. 우리나라의 이 저기 광산촌에 가면 그런 거 있죠. 삼겹살 드시고. 그렇죠. 예. 그 탄가루를 뭔가 이렇게 좀 제거해내기 위해서는 기름진 거를 좀 꾸덕한 걸 먹어야 된다고 해서 우리나라에는 그런 광산촌에 삼겹살 잘하는 집 이런 게 지금 이제 광산촌 옛날에 분필 쓰시던 선생님들도. 요즘에 우리나라에 광산촌들이 쇠퇴한 데가 많아가지고 그런 게 좀 사라지고 있는데 과거에는 그래서 웬만한 광산촌에는 항상 고깃집이 좀 잘하는 유명한 데가 항상 좀 있곤 했습니다. 약간 좀 한국식 뭐라고 해야 될까요? 탄겹살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숫겹살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국의 어떤 까르보나라라는 느낌이죠. 그런 느낌으로 이탈리아에서 그런 석탄 캐는 광부들이 좋아하던 파스타라 가지고 까르보나라라는 이름이 붙었다라는 설이 굉장히 한때 유행했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반론으로 근데 우리 지역이나 우리 동네를 살펴봤을 때는 이 지역에는 그런 탄광 같은 게 없는데 여기 상당히 역사 전통을 잘하는 까르보나라가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반론도 이탈리아에서 좀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석탄이 아니라 그냥 옛날부터 사용하던 그 나무 태워서 만드는 그 숯을 말하는 건가? 그 숯 만들거나 숯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던 파스타가 까르보나라가 된 것인가? 라는 그런 설도 나왔었는데 그러다 또 갑자기 선풍적으로 또 올라온 설이 뭐냐면 그런 거하고 별 상관없이 까르보나라라고 하는 이탈리아에 하는 음식점이 있었는데 거기서 까르보나라를 잘 만들어가지고 까르보나라가 그 음식의 이름으로 굳어졌다라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이게 맞을 수도 있어.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도 가끔 가다 보면 무슨 숯불구이 이런 데 있을 거고 아니면 광산집이라든가 그렇지. 탄광촌 이런 거 가게 이름으로 있을 수 있잖아요. 있죠. 근데 이탈리아에서 하필 그 가게에서 이 파스타를 잘했기 때문에 광산촌 거 그거 먹어보자. 탄광집 거 먹어보자. 요즘에 고깃집 중에 그런 데 있을 수 있잖아요. 있을 수 있죠. 광군의 둘째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맛있을 것 같아. 맛있을 것 같잖아요. 그죠? 맛있을 것 같아. 그런 느낌으로 장사를 하던 데가 히트를 했기 때문에 까르보나라라는 이름이 정착된 게 아닌가 여러 설이 분분합니다만 확실한 거는 좀 알 수는 없다. 알 수는 없다. 그렇지만 우리 무슨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이냐. 파스타는 사실 예로부터 탄수화물이 좀 풍부한 음식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탄수화물 풍부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 탄수화물의 이 탄이 또 하필 무슨 뜻이겠습니까? 탄소의 탄이죠. 탄소의 탄이거든요. 탄수화물의 탄인 탄소의 탄이고 수는 뭘까요? 물수자인가요? 물수자입니다. 물수자. 그래서 탄소하고 물의 화학식 무엇입니까? 이 정도는 H2O잖아요. 그죠? 그래서 탄소, C, 카본, 탄소하고 물, H2O, 수소, H, 산소, O. 탄소하고 물에 들어있는 수소와 산소가 쫙 결합되어가지고 만들어지는 영양분을 흔히 다 뭉뚱그려서 탄수화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까르보나라에 탄수화물이 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또 까르보나라 적정한 그런 장명이라는 또 생각도 화학적으로 봤을 때는 들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곽실차가 격앙된 이유가 그거였죠. 이제 까르보나라 우리는 크림 파스타를 까르보나라로 팔지만 사실 까르보나라의 핵심은 달걀 노른자인 경우가 많았다 옛날에는. 옛날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만 아니다. 지금도 딴 데선 그렇다. 달걀 속에 들어있는. 제가 이거 오늘 이거 나도 조사하면서 이제 살펴봤는데 미국 분들이 이제 미국에서 까르보나라를 만들어 먹을 때 크림이라는 우유, 크림 이런 걸 좀 사용을 해가지고 소스를 만드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영향을 좀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베이컨이랑 같이.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예 그냥 크림 소스 파스타를 까르보나라로 부를 건 좀 아니에요. 그거는 주객이 전도지. 아직도 안 끝났어 이거. 너무 오늘 조사하다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세월이 이렇게 말의 의미가 바뀔 정도로 2024년 최고의 충격인가요? 세월이 바뀌었단 말인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달걀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 모양이 복잡하게 얽힌 긴 실 모양입니까? 이거 이제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좀 재밌게 풀어주시죠. 이거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까르보나라 소스가 이렇게 끈끈하고 이렇게 좀 꾸덕해지는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려면 까르보나라 소스를 만들 때 계란을 쓰는데 계란은 삶으면 어떻게 되죠? 계란 삶으면 굳잖아요. 계란을 그냥 날계란을 이렇게 까보면 액체로 돼 있잖아요. 물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삶으면 굳습니다. 그게 적당히 그 반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란을 넣어서 만든 까르보나라는 꾸덕한 그런 소스가 되기가 좋다라고도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술을 끓인다고 해가지고 술이 굳지도 않고 물을 끓인다고 해서 물이 굳는 것도 아닌데 왜 계란은 끓이면 굳는가?
사실 그러네. 신비로운 문제입니다. 그러네, 이거. 그러네. 예, 이게 혹시 왜인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이거 설명해 드린 적 있었었나? 왜인지 아십니까?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예, 이거 계란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 때문입니다. 단백질. 예. 이거 금년 노벨 화학상 받은 종목입니다. 그래요?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게 예. 노벨 화학상 받은 연구가 이 이야기를 발전시켜서 나온 것이 금년도 2024년도 노벨 문학상은 우리 한강 작가님께서 받으셨고 예. 노벨 화학상을 그 허사비스라고 하는 허사비스. 우리나라의 그 저기 알파고하고 이세돌 선수하고 대결할 때 그 알파고 만들고 해서 사장님으로 우리나라에 오셨던 그렇구나. 그분 그 영국분 예. 그 어머니가 싱가포르 분이시든가 하여튼 그분이 노벨 화학상을 후딱 받으셨는데요. 그래요? 예. 그분은 사실은 이제 화학 뭐 이런 거 연구 많이 하시던 분도 아니죠. 그분은 사실. 그렇죠. 그분은 인공지능 회사 사장님이신데 예. 자기 회사에서 개발한 인공지능이 화학적으로 연구한 성과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 사장님도 상을 받으시고 그 사장님하고 공동 수상하신 분이 두 분 더 있는데 예. 한 분이 그 사장님 밑에서 일하시던 그러니까 흔히 이제 그 기사 찾아보면 디렉터 점퍼라고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점퍼가 사람 이름이고 이제 직함이 이제 디렉터인데 점퍼. 디렉터가 이제 회사에서 쓰는 직함이에요. 예. 우리나라로 따지면 대충 한 부장쯤 되는 직함이거든요. 점퍼 부장님. 점퍼 부장님이에요. 공식 직함이 그러니까 노벨상에 그 수상하는 사람들 직함으로 부장님이 나오는 경우가 흔치는 않은데 네. 화학상에서는 가끔 이렇게 회사원 출신들이 받는 경우가 과거에도 좀 왕왕 있었습니다. 왜 화학적이 그렇지? 거의 이상하게 그래요. 예. 좀 이렇게 실용적인 거하고 관계가 많아서 그런가 봐요. 예를 들면 저기 뭐 우리 리튬이온 배터리 개발하신 일본 과학자분 그런 분 노벨상 받으셨거든요. 전에 말씀하셨죠. 그분 회사원 출신으로 그렇지, 회사에서 그렇지. 일하시던 그 경력으로 받으셨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점퍼 부장님도 부장님하고 사장님하고 나란히 상을 받으셨는데 인공지능이 연구를 한 거예요, 자기 인공지능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인공지능 개발한 그 회사를 이끄신 것이 허사비스 사장님이고 이 점퍼 부장님 이분이 이제 그 인공지능을 가지고 화학 연구를 하셨는데 뭘 연구를 하셨느냐? 계란에 이제 단백질이 많이 들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단백질이란 이 얘기 전에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었나? 단백질 이 얘기 한번 드려요. 황 이야기 할 때도 이 이야기 한번 말씀드렸어요. 한번 말씀해 보시죠. 단백질이 원래는 단백질이란 물질이 원래 기본 상태는 다 뭐 거의 대부분의 단백질이 기본 상태는 다 쭉 펼쳐져 있는 실 모양이거든요. 어느 단백질이든지 간에. 근데 왜 어떤 단백질은 사람 머리카락 같은 게 돼가지고 이렇게 시커먼색이고 어떤 단백질은 말랑말랑하고 코뿔 속 코 이런 것도 다 단백질이라고 말씀드리. 우리 사람 손톱 이런 것도 단백질이거든요. 기본 재질이. 어떤 단백질은 따뜻하고 어떤 단백질은 말랑하고 어떤 단백질은 뭐 빨간색이고 어떤 단백질은 검은색이고 성질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단백질은 효소화돼가지고 뭐 다른 영양소를 분해하기도 하고 별의별 작용을 다 하는 서로 다른 단백질이 있는데 막상 단백질이 생길 때 기본 모양은 다 그냥 길쭉한 실 모양으로 비슷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비슷비슷하게 생긴 단백질의 기능이 그렇게 서로 다양하게 달라지느냐? 단백질이 처음 생길 때는 길쭉한 실 모양으로 생기지만 그런 다음에 얼마 안 있어가지고 그 단백질이 이렇게 접힌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우리말 어감을 상기자면 단백질이 엉켜요. 그 실 모양이. 실 모양으로 단백질이 엉켜가지고 저마다 다른 모양으로 엉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단백질은 세모 모양으로 엉키고 어떤 단백질은 네모 모양으로 어떤 단백질은 동그랗게 어떤 단백질은 별 모양으로 어떤 단백질은 진짜 가위 모양으로 가위 모양으로 엉킨 단백질은 이제 다른 영양소를 분해하는 자르는 역할 그런 걸 하겠죠. 유전자 가위. 그런 식으로 그런 것도 그런 식으로 유전자 가위 이런 것도 다 단백질을 이용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백질의 기본 모양은 다 실 모양인데 어떤 모양으로 엉키는지 어떤 모양으로 접히는지에 따라서 그 기능과 성질이 다 달라집니다. 허사비스하고 점퍼 부장님께서 개발하신 게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쭉 풀려 있는 실 모양의 단백질이 과연 어떤 모양으로 접힐지 어떤 모양으로 엉킬지를 계산해내는 예측해내는 프로그램을 예상할 개발하신 거죠. 그거 예상하는 연구를 사람들이 사실 수십 년 전부터 했었어요. 저도 사실은 과거에 그거 조금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쉽지 않거든요. 되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나름대로 저는 뭐 좀 하나 말았지만 잘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성과를 내오고 있었는데 허사비스 이분이 인공지능을 도입해가지고 하면서 갑자기 과거 대비 뭐 2배 더 잘한다, 10배 더 잘하는 것 같다. 엄청난 성과를 내면서 이 단백질 연구계를 완전 뭐 어떤 뭐랄까요 충격의 어떤 약간 100% 정확도는 아니지만 많이 끌어올린 거죠. 거의 뭐 이게 100%일까 뭐라고 할 정도로 100% 정확도. 근데 그런 거 실생활에 그럼 어떻게 우리가 도움 받을 수 있어요? 아주 도움 받을 때가 많죠. 사람 몸에 아까 말씀드렸던 사람 몸에 일어나는 모든 작용이 사실은 다 단백질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생각해 보면 뭐 아주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왜 머리카락이 요즘 이렇게
안 자라나지? 빠진 머리카락이 왜 자라나지를 않지? 가을철 고민이죠. 네, 뭐 그럴 네. 때가 있을 때 네. 머리카락을 만들어내는 단백질이 잘 활동을 하면 사람 머리카락이 쑥쑥 이제 솟아나게 되는 거거든요. 왜 머리카락을 만드는 단백질이 잘 작동하지 않을까? 무슨 문제일까를 알아내려면 네. 그 단백질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양을 알아내야 됩니다. 모양을 알아내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현미경으로 보면 보일까요? 현미경으로 보면 보이는 단백질은 극소수뿐이에요. 예. 그럼 뭐 결정을 만들어 가지고 무슨 X선 뭐 결정하고 어떻게 하고 알아내는 방법이 있고 그 방법도 많이 쓰이는데 네. 되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걸 뭐 얼려서 하면 좀 잘 보이고 뭐 별의별 방법을 다 쓰는데 쉽지 않아요. 아주 골치 아픈 방법이거든요. 네. 그런데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단백질은 이 모양이 될 거야라고 계산을 하면 해가지고 알려주면 거의 정확하게 알아낸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네. 머리카락 만드는 단백질은 이런 모양으로 생겼으니까 딱 봐도 여기가 잘 부러지기 쉽겠네. 그럼 그거를 우리가 수리해 줄 수 있는 물질을 개발해가지고 네. 두피에 한 바르면 이 단백질 다시 원상복구 되겠구나. 노벨상 또 타겠다 그러면. 네. 노벨 평화상 타겠다. 모든 평화상. 사람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해결할 수가 있어요. 예. 어떤 병이 걸린다. 그 병과 관련된 무슨 단백질이 분명히 있어요. 사람이 어디가 뭐 몸이 허약하다. 그 몸이 허약한 게 어떤 단백질과 관련된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네. 그럼 그 단백질을 개량하거나 그 단백질을 더 좋게 하거나 그 단백질의 어떤 기능을 좀 약화시키거나 조절을 하려면 그 단백질의 모양, 구조를 보고 그 단백질을 어떻게 좀 죽여놓을지 살려놓을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모양을 바꿀 수도 있나요? 모양 바꾸는 것도 생각해 볼 수 그래요? 있죠. 김용만 아저씨처럼 이렇게. 제일 흔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예를 들면 예. 이런 거 이제 실제로 이런 예들이 있는데 제일 흔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어떤 암세포가 막 자라나는데 뭐 흔한 뭐 쉽게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암세포에 조그마한 이런 잎 같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잎처럼 생긴 부분이 옆에 있는 영양분을 먹으면서 먹어치우면서 그 단백질 모양이 마치 뭐 입 벌린 뭐처럼 생겼다고 할까요? 파리지옥. 입 벌린 파리지옥처럼 생겼다고 합시다. 예. 단백질 모양 입 벌린 파리지옥처럼 생겨가지고 그 파리지옥처럼 생긴 입이 주변에 있는 영양분을 자꾸 먹어치우면서 자기 등치를 불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암세포가 자꾸 자라난다. 그런 단백질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단백질이 파리지옥 입처럼 생겼는데 그 입에 꼭 들어맞는 모양의 그런 물질 하나를 개발하는 거예요. 그거를 약으로 딱 주입을 해주면 입이 다 틀어막혀 버리겠죠. 그러면 실제로 그런 식으로 개발한 항암제들이 있습니다. 재갈을 물려서. 그럼 입이 재갈을 물리듯이 입이 틀어막혀 버리겠죠. 그러면 그 단백질이 더 이상 활동을 못하면서 암이 자라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별의별 그런 식의 용도를 다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단백질이 접혀서 실같이 펼쳐져 있는 단백질이 어떻게 접히고 엉켜서 모양을 이루느냐를 알아내는 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문제였는데 훌륭하시다, 이 진짜. 허사비스 선생님하고 허사비스 사장님하고 이 점퍼 부장님께서 여기에 엄청난 도약을 이뤄내신 거죠. 자, 달걀 속에는 실 모양의 그 단백질이 엉켜가지고 보통 약간 뭐 쉽게 좀 약간 단순하게 설명하자면 조그만한 공 모양으로 조그만한 알갱이 모양으로 쫙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물 속에 이렇게 대충 이렇게 녹아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 단백질은 물이잖아라고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 물처럼 생긴 것 속에는 마치 조금 뭐하고 비유하자면 설탕을 물에 녹여놓은 것처럼 사실은 거기 단백질 입자들이 다 박혀 있는 거예요. 있기는 있는 건데 근데 물이 워낙 많으니까 날계란은 그냥 물 같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열을 가해주면 온도를 높여주면 이것도 전에 우리가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온도가 높다라는 말은 그 물체를 이루고 있는 입자들이 좀 평균적으로 빠르게 떨리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온도를 높여주면 그 단백질 입자들이 빠르게 흔들립니다. 흔들립니다. 그러다 보면 엉킨 게 풀리겠죠. 엉킨 게 풀리겠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옆에 있는 것들끼리 서로 엉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겠지. 그죠? 그러면 거대한 엉킨 그물처럼 되겠죠. 그러면 점점 끈끈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결국 굳는 겁니다. 그 원리구나. 반숙이 되고 완숙이 되고 이런 식으로 굳는 겁니다. 간단하게 좀 이렇게 단순하게 설명하면 그런 겁니다. 그거를 적당한 정도로 쫙 만들어줄 수 있으면 아주 꾸덕한 까르보나라 소스를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노른자가 꾸덕꾸덕해지는구나. 잘못 만들면 제가 까르보나라를 종종 만들어 먹을 때가 있는데 일요일 때 잘못 만들면 약간 계란떡처럼 돼버립니다. 너무 굳어가지고 계란떡처럼 돼버릴 때가 있는데 그럼 이제 일요일의 시식평은 계란떡 같다. 이렇게 쓰는 그렇게 거죠.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맛있는 까르보나라 얘기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제육볶음, 복불고기와 더불어 제 3대 최음식. 벌써 예, 여기로 딴 데로 넘어가나야 되나요? 점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점퍼 부장님처럼. 그렇습니다. 예. 피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피자. 이용재 작가님하고도 피자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잡지사 초창기에. 오늘도 또 이 예. 작가님께 좀 칭송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군요. 오늘도. 빈자의 음식에서 여왕의 음식이 된 피자의 세계라는 주제로. 이거 참고해 주시고 우리 링크 같은 것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링크. 네. 그때 이제 기억에 남는 거는 우리 워커힐 피자가 우리나라에 뭐 도입된 거의 최초의 피자 뭐 이런 말씀 해주셨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워커힐 피자가 피자를 본격적으로 영업을 한 것도 굉장히 초창기고 80년대부터 영업을 했으니까 그렇지만 뭐 피자라는 음식이 여기저기서 사람들 많이 먹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여기저기서 뭐 사실 뭐 크게 뭐 소문이 안 나가지고 그렇지 그죠? 그래서 뭐 정말 단연 최초다라고 하기에는 또 어떨지 좀 모를 일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워커힐이 왜 워커힐이 됐는지 혹시 아시나요? 워커힐 사람 이름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이죠? 장군 아닌가? 맞습니다. 무슨 장군이죠? 한국 전쟁 오셨나? 그렇죠. 그래요? 장군 이름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월튼 워커 장군입니다. 월튼 워커. 네, 원래 워커힐이는 거기가 아차산이잖아요, 그죠? 아차산에서 약간 처음에 등성이 올라가는 부분만 좀 잘라가지고 사실은 거기가 그냥 아차산 입구고 쭉 올라가면 이제 아차산이 있는 건데 무슨 산 이러면 사람들 보기 너무 높아 보이고 이렇게 하니까 그 앞부분만 좀 잘라가지고 그냥 힐이라고 하자라고 한 다음에 이름을 뭘로 붙일까라고 하다가 1960년대 초에 우리나라의 좀 높은 분들, 그다음에 아니면 또 관광산업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그때 당시 미군들이 굉장히 많이 와 있었는데 미군들이 휴가철이 되면 놀기 위해서는 한국엔 놀 데가 없어 이러면서 일본으로 다 간다라는 사실을 알아낸 거예요. 그렇구나. 이게 좀 아깝다 이래가지고 뭔가 이런 휴양 단지나 놀 수 있는 곳을 한 군데 서울에다 만들어서 미군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차산 밑에 지금의 서울 광진구 쪽 거기에 이제 부지를 만들어서 이제 개발을 했었는데 그렇게 개발하면서 이름을 아차산 뭐 이렇게 하면 미군들이 좀 약간 친숙치 않을 수도 있잖아요. 마운트 아차. 마운트 아차 괜찮은데? 아차 약간 좀 어떨까요? 아차차. Let's go 아차. 옵스랄까 이런 느낌. 모르겠어요. 좋을 수도 있겠죠. 요즘 같은 때는 요즘처럼 한국 문화가 좀 뭔가 인기가 있고 뭔가 좀 이국적인 느낌으로 오히려 더 멋지게 보일 때는 아차 그러면 더 멋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름을 하나 영어식으로 새로 짓자라고 해가지고 미군들에게 좀 친숙해야 되니까 한국 전쟁 때 싸웠던 미군 장군 중에 이분이 낙동강 전투에서 지휘를 목숨 걸고 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한국 전쟁 역사에서도 굉장히 좀 중요한 인물인데 이분이 한국에서 머무르는 도중에 교통사고로 순직을 하셨거든요. 그러셨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또 생을 마감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은 좀 기념할 만하다라고 해서 이분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워커힐이라고 이름을 지어놓으면 미군들이 뭔가 좀 더 친숙하게 여기면서 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으로 거기에 워커힐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뭐 호텔도 짓고 특히 이제 그때 장사를 그때 뭐 그런 말도 있었어요. 여기를 아시아의 라스베가스로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지금 뭐 광진구 주민들이 들으면 지금 별로 안 좋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카지노 같은 것도 건설되고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의 취향에 맞는 그런 약간 그 오락을 위한 단지 이런 걸 이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1963년인데 그때부터 사실은 뭐 피자 뭐 이런 거 미국 사람들 좋아할 만한 음식들 뭐 이런 거 뭐 핫도그 뭐 이런 거 거기 그때부터 많이 좀 팔았겠죠. 나름대로의 그런 뿌리가 있는 곳이다라고는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이고 지금은 이거 너무 그쪽 가게를 좀 선전해 주는 것은 아닐까요? 어디요? 아니 이거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특정 상표를 선전하면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찝찝한데. 우리가 일단 던져보시고 제가 편집을 할게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그 피자 파는 가게로 유명한 건물이 있는데 특이하죠. 그 건물이 좀 특이한데 김수근 건축가 선생님께서 설계를 하고 지으신 뭐 김수근 건축가님은 워낙 이제 유명하셔가지고 뭐 별의별 건물을 다 건축을 하셔가지고 뭐 한국 현대사에 뭐 이상 안 좋은 쪽으로도만 연결되시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일화들이 많은 분이신데. 우리나라에서 정말 유명한 건물 중에 하나인 그 잠실에 있는 올림픽 주경기장 뭐 이런 건물도 김수근 선생님 회사에서 설계하고 김수근 선생님 많이 뭐 참여하셨다라는 식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정말 현대 한국을 대표하는 건축가 중에 한 분이신데 그분이 이 설계한 그런 식당 그게 지금도 피자 가게로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뭐 그래서 뭐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한국 현대사의 사연이 있는 곳이다. 이용재 작가도 그 김수근 건축가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럼 편집하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이게 우리 파인애플 피자 논란이 한때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호불호가 워낙 갈리는 대표 음식인데 곽식 작가는 파인애플 피자보다도 고구마 피자를 한때 굉장히 저는 진짜 증오하셨다는. 제 인생의 어떤 하나의 전환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고구마 피자가요? 저는 정말 어릴 때부터 고구마 피자를 좀 저는 증오했어요. 어릴 때. 맛이 이거는 피자의 맛을 버려놓는다. 저는 고구마도 좋아하거든요. 예. 고구마도 좋아하고 피자도 좋아하는데 네. 이렇게 안 어울리는 거를 섞어 놓다니 이거를 그래서 저는 어릴 때 그런 적이 많았던 거예요. 오늘은 피자 먹으러 가자. 와 이러면서 혹은 학교에서 누가 피자 쏜다. 와 막 이렇게 했는데 고구마 피자인 거야. 그때 어떤 그 실망감, 어떤 박탈감. 좋아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진정한 피자가 아니다. 왜냐면 고구마 피자 이런 거 한국에서밖에 거의 안 먹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정통 피자도 아니고 뭐 미국식 피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이상한 음식인데 이런 게 왜 유행했는지 모르겠다. 싫어하다가 저희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공식 입장을 제가 다시 한번 제시를 해드릴게요. 제가 2009년 8월 7일 경에 2009년 8월 7일 오후 한 4시 20분 경에 그날 이 고구마 피자를 접하면서 오후 4시 20분. 이거 진짜예요? 시간대 이거? 시간대 조금 부정할 수 있는데 기억할 정도다. 2009년 8월 7일 경 시간대도 오후였으니까 4시 20분 경 맞을 겁니다. 네. 그때 이제 고구마 피자를 접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딱 먹다가 그때도 물론 그렇게 뭐 반갑지는 않았었습니다. 물론 고구마 피자라고 하길래 또 막 인상 찌푸리고 있었죠. 그거는 이제 먹으면서 문득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이거는 음식일 뿐인데 그리고 못 먹을 음식도 아니고 먹으면 뭐 먹을만 하고 다 야 배고파가지고 굶게 되는데 고구마 피자 또 안 먹을 거냐 하면 절대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거를 이렇게 불만을 품을 필요가 있는가 인생을 살면서. 고구마 피자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런 피자 같지도 않은 피자가 계속 생산돼가지고 많이 팔리고 있는 걸 보면 미터법 이후로 이렇게 적게 심을 들었네. 우리나라에 고구마 피자를 좋아하는 사람도 정말 많을 텐데 내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불만을 품고 혐오감을 품을 필요가 굳이 있느냐. 황희정승께서는 너도 네 말도 맞고 내 말도 맞고 다 맞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고작 고구마 피자 정도를 내가 품지 못해서 되겠느냐라는 깊은 반성의 시간을 그때 당시에 거의 원효대사 해골물 수준이네요. 그렇죠. 깨달음을 얻었네. 근데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좋아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CBS에서 원효대사 해골물 비유법으로 굳이 설명해 주셔도 되나요? 일체유심전에 곽재식의 그래서 약간 곽재식의 고구마 피자물처럼 오늘 딱 그걸 그때 딱 어떤 큰 어떤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날이 무슨 요일인지 기억하시나요? 요일까지는 기억 못해요. 금요일이었다고 합니다. 아하 역시 금요일이라 가지고 이렇게 맛있는 거 먹자라고 해갖고 먹었나 보구나. 그날 이후로 이런 인생의 이런 사소한 거에 그럼 지금은 지금은 잘 먹습니다. 그래요? 인생의 이런 사소한 거에 너무 많은 불만 품지 말자. 그리고 나한테 특별히 피해 안 끼치는 거에 거면 다른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 많으면 그래 좋은 건가 보다라고 대충 그냥 넘어가 주자. 라는 세상을 보는 좀 관점을 확 틀어준 것이 저에게는 고구마 피자였다. 원효대사가 그 해골에 고마워하는 만큼 저는 고구마 피자에 고마워하고 있죠. 근데 곽재 식탁 이 코는 무슨 코너인가요? 이게 뭐 음식 코너야, 과학 코너야, 뭐 철학 코너야, 뭐야?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근데 왜 크림 카르보나라는 품지 못하시냐고 하네요. 크림 카르보나라를 품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지금 한 엊그저께 이걸 알게 됐어요. 지금 너무 충격이에요. 시간이 필요해. 시간이 필요해. 품을게요 오늘부터. 놀란 거예요. 그거는 어떤 증오한다기보다도 놀란 거예요. 너무 그게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바뀐 걸 너무 당연시하고 있는 세상이 너무 놀라운 거죠. 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 해보면서 마칠까요? 벌써 마쳐야 되나요? 우리 글루텐 프리 얘기도 있고. 글루텐 프리. 글루텐 이야기 할까요? 글루텐 프리를 요새 찾는 분들이 많죠. 이게 약간 밀가루가 빠진 건가? 아니야.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글루텐이 뭐냐면 글루텐이 단백질의 일종이라고 보면 됩니다. 단백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탄수화물이 많이 든 음식이다라고 하니까 탄수화물 덩어리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설탕 퍼먹으면 당연히 탄수화물 덩어리죠. 근데 그런 게 아닌 다음에야 다 모든 생물의 기본은 단백질이기 때문에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단백질이 모든 걸 다 한다고. 생물체로 만든 거는 다 단백질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뿔도 단백질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채식을 한다. 거기 다 단백질 조금은 다 있어요 항상. 그래서 우리가 쌀을 먹는다. 쌀밥 먹는다. 쌀밥 막 퍼먹는다라고 하면 웬만한 현미밥 같으면 쌀이면 탄수화물의 어떤 왕 같지 않습니까? 그죠? 쌀밥이면. 근데 현미밥 먹는 거 같으면 그 중에 한 10% 이상은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쌀밥만 먹어도 단백질도 꽤나 먹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식으로 밀가루에도 단백질이 많이 있는데
그 단백질로 만들어지는 좀 끈끈하고 질긴 단백질이 글루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밀가루로 쫄깃하고 아주 끈끈한 이런 반죽의 음식을 만들려면 글루텐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래서 단백질이 많이 들어가 있는 밀가루를 이용을 해가지고 열심히 반죽을 하고 치대가지고 그 단백질끼리 최대한 어떻게 엉겨 붙고 이렇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면 단백질 덩어리가 안에서 끈끈하게 많이 생겨서 글루텐이라는 이 단백질이 많아지면 쫄깃하고 끈끈한 그런 밀가루 반죽이 돼서 이런 걸로 뭐 쫄깃한 면발로 국수를 만든다든가 피자 도우 같은 것도 뭐 대표적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밀가루로 요리하시는 분들 밀가루 사러 가시면 밀가루에 뭐 강력분, 중력분, 박력분 뭐 이런 거 적혀 있는 거 보셨을 겁니다. 저 약간 궁금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진짜 솔직히 어릴 강력, 중력까지는 알겠네. 박력은 왜 나오는지 저는 솔직히 어릴 때 박력분 보고 뭔가 약간 박력 있는 밀가루인가. 김보성 씨가 먹을 것 같은 약간 그런 생각도 했을 정도인데 되게 어려운 말이죠. 어려운 한자어죠. 그죠? 영어 정작 밀가루 많이 먹는 영어권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식으로 말 안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렵게 쓰는 말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무슨 뭐 strong flour 뭐 이런 식의 말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영어권에서는 그런 말보다도 그냥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기로는 그냥 bread flour. 브레드 플라워. 네, 빵밀가루. 빵용. 그게 우리나라의 강력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좀 쫄깃한 뭐 이런 거를 만드는데 유리한 그런 거겠죠. 단백질 함량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그래야지 글루텐이 많이 생겨서 쫄깃해지고 질겨지기 좋으니까. 빵을 만들 때는 좀 질겨지는 글루텐이 있어야지 빵이 부풀어 오를 때 그 기포가 아무렇게나 빠져나가지 않고 그 끈끈한 글루텐을 풍선처럼 이렇게 넓혀주기 때문에 폭신한 빵이 잘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레드 플라워 하면 우리나라의 강력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단백질 함량이 한 11% 이상, 단백질 함량이 아까 현미 느낌 정도 되는 단백질이 좀 많은 축에 속하고 제일 단백질이 없는 거를 우리나라에서는 박력분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그냥 케이크 플라워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케이크나 과자 같은 거 좀 바삭해야 되잖아요. 그치. 그리고 케이크도 좀 이렇게 폭신해야 되잖아요. 케이크가 막 질기고 막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그런 느낌이 찐득한 느낌, 쫄깃하고 그런 잘 늘어나는 느낌이 없을수록 좋다라고 해서 이런 거는 단백질 함량이 굉장히 좀 적은 편입니다. 단백질 함량 뭐 많아도 뭐 8%안 되는 정도. 그 사이에 있는 거를 이제 중력분이라고. 영어로는 그냥 all purpose flour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다용도 밀가루 그냥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영어로가 오히려 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오히려 밀가루를 많이 쓰니까 더 이해하기 쉽게 그냥 이름을 붙인 건가?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이거 알아두면은 나중에 외국 가서 도움 되겠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루텐 함량에 따라서 글루텐이 얼마나 잘 생기느냐에 따라서 강력분, 중력분, 박력분을 구분할 수 있고 쫀쫀하게 만들수록 강력분, 단백질이 많은 거를 쓰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글루텐이라는 게 글루텐을 만들 수 있는 그 단백질 성분들이 밀가루에 좀 많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밀가루로 만들면 이제 빵이 만들어지는 거죠. 쌀로 빵을 만들면 밀가루 같은 그런 질감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쌀에는 글루텐이 얼마나 있을까요? 쌀에는 글루텐 만들 수 있는 그런 단백질들이 글루텐이 쌀로 막 이렇게 하면 글루텐이 얼마나 생길까요? 엄청 적을 것 같아요. 거의 제로입니다. 그 정도예요. 쌀로 특히 뭐 찹쌀 같은 거 이런 거는 아무리 뭐 난리를 쳐도 그런 그 면발 같은 그런 게 안 생깁니다. 쌀국수 먹어보면 그런 그 중화요리 국수하고는 질감이 다르죠. 찰기는 확실히 그런 게 다르죠. 그래서 쌀은 뭐 글루텐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진짜 너무 이상하고 신비로운데 이거 좀 더 깊게 연구해서 아시는 분 저희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글루텐이 약간 알레르기 비슷하게 실제로 글루텐 알레르기라는 것도 있고 그래요? 알레르기라고 뭐 분류를 안 할 수도 있지만 뭐 셀리악병 이런 식으로 그것도 어떻게 넓은 의미에 보면 알레르기죠. 글루텐이 체질적으로 몸에 들어오면 몸에 이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글루텐 프리를 찾는 거고. 그런데 너무 이상한 게 뭐냐 이거 아직 좀 잘 정확하게 저도 뭐 대충 오늘 좀 찾아보고는 왔는데 제가 설명을 할 정도로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있어가지고 이거 잘 이해하시는 분은 좀 알려주십시오. 커피 쿠폰 하나 걸겠습니다. 원인은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제가 좀 지식이 딸려가지고 좀 부족하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 한국 사람들은 정작 이 글루텐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정말 별로 없습니다. 근데 유럽 사람들 중에 미국 사람들 중에 글루텐에 이 문제가 있는 셀리악병 같은 게 있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어요. 제가 호주에서 옛날에 서빙을 했었는데 글루텐 프리 찾는 사람 엄청 많아요, 진짜. 꽤나 있어요. 이게 진짜 체질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희한하죠. 왜 밀가루를 많이 먹는 식단을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오히려 글루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더 많으냐. 김치 알러지 한국 사람들이 많고 약간 이런 이상한 일이죠. 그래서 뭐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글루텐이 뭔가 나쁜 게 아닐까라는 그런 인식이 좀 생겨가지고 네. 글루텐 프리라는 걸 이제 많이 찾아다니는데 네. 사실은 쌀밥에 뭐 된장국하고 먹으면 다 그냥 글루텐 프리입니다. 그냥. 예, 그래서 좀 그런데 예. 근데 이제 그런 게 좀 이제 애매한 거죠. 피자라든가 뭐 빵이라든가 이런 거는 글루텐이 있어야지 좀 잘 부풀어 오르고 쫄깃하고 맛있어지는데 그거를 글루텐 성분 없이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그런 게 사실 좀 고민스러운 문제인데 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그런 것들도 다 속속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댓글 달아달라는 거는 왜 외국에는 그렇게 알러지 반응이 많냐? 왜 셀리악병 이런 게 오히려 밀가루 많이 먹는 사람들 사이에 많은 것이냐. 네. 하나만 뭐 좀 이야기하면 안 될까? 하나만. 됩니다. 네, 하나만. 하시죠. 하나만. 예. 왜냐면 지난주 분량이 이례적으로 짧았거든요. 26분 분량이 한 번. 근데 오늘 제가 대본에 이런 거 있는지 오늘 처음 알았는데 대본에 얼마나 하면 되는지 써 있거든요. 왜냐면 분량이 짧아지니까 사람들이 곽지 작가를 걱정하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21분 하면 된다고 적혀 있는데 여기 대본에 21분 하면 된다고 적혀 있는데 거의 뭐, 왜 26분이 짧다고 하신 거지? 하여튼 하나만. 예. 근데 그런 거 보면 좀 이제 신비하지 않습니까? 네. 왜 아시아 쪽 사람들은 네네. 주로 쌀을 많이 먹고 유럽 쪽 사람들은 주로 밀을 많이 먹을까? 같은 사람인데. 곡식이 여기선 쌀이 자라고 저쪽 밀이 자라고 아닌가? 그런데 네. 이탈리아 음식 중에 리조또라는 거 있잖아요. 있죠. 이탈리아에 쌀 농사 많이 짓는 거 아십니까? 그렇군요. 이탈리아에서 쌀 수확하면 우리나라에 쌀 수확하는 양 대비 한 4분의 1, 5분의 1은 쌀이 수확이 됩니다. 많이 하네. 이탈리아 쌀 농사 많이 짓는 편입니다. 예. 우리나라는 밀농사를 정말 조금밖에 안 짓잖아요. 예. 우리 밀 이러면 되게 좀 특이한 거잖아요. 그죠? 이탈리아 사람들은 밀농사도 엄청 짓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탈리아에서는 쌀도 먹고 밀도 먹고 그런 거죠. 현대는. 그런데 과거에 전통적으로는 왜 아시아에는 쌀 농사를 주로 짓고 유럽 이런 데는 밀농사를 주로 많이 짓느냐. 이거 사실 좀 애매한 그런 겁니다. 그런 겁니다. 예. 이유가 뭘까요? 예. 뭐 사실 정확한 이유는 좀 알기 어렵죠. 그렇지만은 좀 추정을 해보자면 쌀은 일단 비가 많이 오는 열대 아열대 지방에서 좀 잘 자라나는 그런 식물인 편이거든요. 우리가 쌀 키우는 그런 특수한 밭을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나라 말에서 논이라고 불러요. 논이라는 말이 순우리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약간 발음도 좀 재밌고 특이하지 않습니까? 좀 재밌지 않습니까? 그만큼 어떤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좀 독특한 방식으로 딴 거는 다 뭐 보리 키우면 보리밭, 밀 키우면 밀밭, 뭐 파 키우면 파밭, 배추 키우면 배추밭인데 쌀 키우는 것만 쌀밭이라고 안 부르고 논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좀 독특한 방식으로 재배하는 그런 작물이에요. 그렇게 논의 특징이 뭡니까? 물이 항상 찰랑찰랑 가득 차 있잖아요. 비가 많이 오고 물을 구하기가 쉬워야지만 날씨 좀 더운 날씨가 있어야지만 잘 자라는 작물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쌀은 인도 내지는 동남아 지역에서 처음 출발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나 동남아 사람들은 우리 뭐 원효대사 해골물 얘기도 아까 하셨습니다만 그럼 불교 이런 거는 동쪽으로 많이 퍼져 나왔죠. 그러니까 교류가 그쪽으로 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런 교류하던 그 풍습의 방향에 따라서 쌀농사는 인도 동남아시아에서 동쪽으로 많이 퍼져가지고 기후가 특히 비슷한 비 많이 내리는 여름철 날씨가 더운 지역에서 많이 좀 번성을 했고 밀은 최초에 탄생하는 곳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중동 지역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렇다는 말은 이거는 좀 비가 안 오는 데서도 좀 잘 자란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렇다 보니까 뭐 인도 사람들도 밀농사 많이 짓습니다만 그쪽으로 퍼지는 것도 있었지만은 서쪽으로 또 많이 퍼져가지고 유럽 지역에는 여름철에 비 많이 내리지 않죠. 겨울철에 오히려 뭐 눈이 좀 오고 여름철에 좀 건조한 날씨지 않습니까? 특히 지중해 지역 이런 데는 그런 데서는 쌀농사하기는 좀 어렵지만 밀농사하기 좋아가지고 밀농사가 그쪽에는 좀 정착했다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쌀도 한다. 비가 한국처럼 오지는 않지만 기술이 이제 발전한 다음에 물을 인위적으로 대가지고 논을 만들어서 농사를 지으면 쌀농사도 그래서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이탈리아 사람들이 20세기에 이거 진짜 쌀농사 혁명이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전격적으로 20세기 들어가지고 대폭 도입했던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수백 년 전부터 하던 건데 뭐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오래된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몇백 년 전부터 하던 건데 이탈리아 사람들이 와 이거 엄청난데. 아니 아시아 사람들은 이렇게 쌀을 하는 게 상식이었다고 깜짝 놀라가지고 야 우리도 쌀을 이렇게 하자라고 한 우렁이 농법.
아닙니까? 예. 모내기입니다. 모내기. 모내기. 예, 우리나라에서는 모내기 좀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우리나라 뭐 그렇지. 조선 후기부터 모내기가 널리 퍼졌다고 하는데 네. 이탈리아 사람들은 모내기를 한다는 생각을 별로 많이 생각을 못 하고 모내기를 있다가 안 하고 그럼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직파라고 하죠. 그냥 딴 네. 곡식 심듯이 네. 그냥 논에다가 바로 원래 그 쌀 자랄 자리에 쌀 심은 데 씨 쌀 뿌려가지고 난다. 그대로 그냥 키우는 예, 거죠. 예. 근데 이제 이탈리아에서 모내기를 전격 도입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모내기를 우리도 아시아처럼 이게 아시아 사람들의 비결이었다라고 우리도 아시아처럼 모내기 해가지고 쌀 키우자 이런 바람이 이탈리아에 한 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래요? 그게 다시 사그라들었어요. 왜요? 이탈리아 왜? 사람들 구미에 뭔가 안 맞았나 봐요. 뭐가 일단 안 모내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죠? 힘들지. 그리고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런 게 좀 구미에 안 맞고 모내기까지 하면 다른 밭작물 예를 들어서 밀농사나 보리농사 짓는 거하고 너무 달라지잖아요. 좀 그래서 여러 가지로 뭐 농기구 같은 거 뭐 이런 거를 사용하고 하는 것도 좀 힘들 수도 있었나 봐요. 네. 혹은 뭐 모내기 노래가 없었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모내기 너무 힘드니까 노래에 맞춰서 해야 되거든요. 노동요를 예. 몰라서. 아이야 모내기 아이야 이렇게 하면서 해야 되는데 예. 이탈리아 사람들이 뭐 산타루치야 모내기 좀 안 어울린단 말이에요. 안 어울려. 그런 것 때문에 실패를 했는지 예. 지금도 이탈리아 쌀농사 많이 짓는데 예. 이탈리아에서 모내기 문화는 다시 또 싹 없어졌습니다. 야, 신기하다. 이탈리아에서는 그것도. 직파를 많이 하는데 예. 그래서 역발상으로 지금 우리가 모내기에 너무 매달리지 말고 이탈리아에서 하는 네. 우리나라에서 직파로 하시는 분들 꽤 계십니다. 쌀농사 지을 때. 예. 그거를 오히려 배워와서 보면 뭔가 우리나라 쌀농사를 좀 개선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역으로 우리가 이탈리아에서 쌀농사를 한번 배워보자라는 발상을 가지신 분들도 우리나라에 요즘에 좀 있어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럼 파바로티 노래를 부르면서 쌀을 씨앗을 뿌린다. Que bella cosa nair da te sole. 바로 나오네. 예. 하나만 진짜 그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진짜 요거 하나만 하면 안 될까요? 짧은 거. 짧은 거. 오케이. 짧은 거. 예, 짧은 거. 예. 아까 이건 사실 본론하고 별 상관도 없는데 네. 쌀 농사가 이야기가 나온 김에 네. 이거 언젠가 이거 하고 싶은 이야기였는데요. 언제 할 타이밍이 없어가지고 오늘 이거 좀 지금이군요. 끼워 넣어서 그냥 대충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이렇게 옛날부터 쌀농사를 지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나라에서는 쌀농사가 좀 많이 되기 시작한 시점이 청동기 시대부터 좀 많이 되기 시작했다라고 보는 게 정설입니다. 물론 뭐 그 전부터 됐다라는 주장도 요즘에는 있고 일부 흔적도 있기 때문에 네. 소규모로 쌀농사가 훨씬 더 앞서서 시작됐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신석기 시대 때부터. 예. 근데 대충 청동기 시절부터 쌀농사가 뭐 된 거는 분명한 것 같다. 그때 이미 논농사 쌀을 밭처럼 쌀농사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밭벼라고 하는데 네. 밭처럼 그냥 메마른 땅에다가 쌀씨앗 뿌린 다음에 비가 많이 오면 그래도 쌀이 대충 자라거든요. 그렇게 쌀을 지어 먹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에서 좀 발전한 거죠. 논을 만든다라는 건 더 복잡하게 해야 되는 거니까. 네네. 이미 논농사도 청동기 시대에 좀 지은 것 같다라고 볼 정도로 우리나라는 청동기 시대, 그러니까 대략 지금으로부터 좀 길게 보면 한 3,000년 전, 뭐 좀 가깝게 보면 한 2,700년 전, 예. 요때 쌀농사, 논농사를 지어가지고 쌀농사를 짓는 문화가 특히 우리나라에 좀 이렇게 많이 좀 자리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쌀이 뭐 주식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주 중요한 뭐 한 한국인의 2대 작물 하면 뭐 조하고 쌀 뭐 이 정도 되는 정도로 네. 많이 발전했던 것 같아요. 예. 참고로 우리나라의 이런 청동기 시대의 흔적이 남한 지역에서 네.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지역이 우리나라 도로 따졌을 때 어디일까요? 강원도. 아닙니다. 강원도도 청동기 흔적이 네, 저는 뭐 나타나는 있었잖아. 중요한 장소 중에 거울, 하나입니다. 예. 굉장히 오래된 청동기가 발견되가 중요한 지역인데 예. 이런 청동기 시절의 다양한 복합적인 흔적들, 특히 농사 관련 흔적들이 많이 나오는 도가 한 군데가 있어요. 호남 평야 쪽 아닐까요? 비슷하게 갔는데 예. 충청남도에 이런 흔적이 많이 나타나고 예, 있습니다. 예. 특히 충청남도 부여에 송궁리라는 곳에 네. 이런 이 시기 무렵에 청동기의 유적이 많아가지고 네. 송궁리 뭐 유형이라든가 송궁리 문화라든가 송궁리식 토기라든가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네. 한국 남한 지역의 이런 청동기 문화를 대표하는 곳이 충청남도 부여의 송궁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이거는 조금 뭐 과장된 이야기지만 네. 한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한반도의 중심지가 충청남도 부여의 송궁리 지역이었다라고 하면 좀 과장이지만 거의 좀 그런 느낌을 줄 정도로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유물들 유적들이 많이 보이는 곳이거든요. 네. 쌀농사를 지은 흔적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뭔가 쌀농사를 지어가지고 야 이거 쌀밥 진짜 맛있다. 이걸로 열심히 농사 지으면 쌀이 이 수확이 좋은 작물입니다. 네. 같은 씨앗을 뿌렸을 때 열리는 게 많은 작물이에요. 그렇죠. 밀보다도 더 많이 열리거든요. 네. 효율이 좋은 작물이에요. 인구 부양력이. 그래서 쌀농사를 이렇게 잘 지어가지고 우리가 풍요롭게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해서 번영을 한 그 청동기 사람들의 흔적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충청남도 부여의 이 송궁리 지역입니다. 예. 그런데
그로부터 한 3,400년 정도가 흘러가지고 네. 기원전 한 4세기 무렵 지금부터 한 2,300년, 2,400년 정도 그 mu렵이 되면 네. 이 송궁리 문화가 쓱 사라집니다. 한 3,400년 전 후에 지나서 한 3,400년 정도 이 송궁리 문화의 전성기가 유지가 되다가 예. 무슨 이유인지 기원전 한 4세기 정도 요 시점에 이 송궁리 문화가 쓱 사라집니다. 왜일까요? 그러면서 이 벼농사도 일시적으로 조금 후퇴 그렇게까지 말하면 좀 과장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논문이나 이런 것만 좀 많이 보다 보면 어떤 느낌도 조금 드냐면 벼농사 문화도 사실은 조금 쇠퇴한 듯한 느낌이 드는 아 이거 벼농사 잘할 수 있는 사람들 좀 없어졌어.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송궁리 문화의 멸망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예. 그런 식으로 쓱 없어집니다. 예. 왜일까요? 전쟁이 났나? 아니면 이게 마땅한 답이 좀 없어요. 아 그래요. 예. 이게 무슨 뭐 우리 역사 기록이나 아니면 하다못해 뭐 주변에 뭐 중국이나 뭐 이런 역사 기록에서도 그 시기에 뭔가 한반도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이런 게 있으면 예를 들면 무슨 뭐 한반도에서 뭐 큰 장군 둘이 싸워가지고 난리가 났다더라 이런 게 있으면 아, 그때 뭐가 쇠퇴했나라는 식으로 짚어볼 그렇죠, 텐데 그럴 수 있지. 예. 마땅한 게 기원전 4세기에 뭐가 없어요. 이런 거 재밌어. 예. 이게 좀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뭐 수수께끼 아닌 수수께끼 중에 하나입니다. 뭐 수수께끼로 본격 자리 잡으려면 이 시기에 정말 확 쇠퇴해가지고 진짜 벼농사가 진짜 큰 어떤 퇴보를 겪었다라는 게 조금 더 정확하게 밝혀지면 진짜 아주 뭐 세계 역사 뭐 문명의 수수께끼 이렇게 자리 잡을 텐데 아직까지 그 정도로 굳어진 수수께끼는 아닌데. 예. 사람들이 많이들 궁금해하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요즘 우리나라 국어학교에서 종종 이야기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도대체 우리나라 청동기 시대에 벼농사를 꽃피웠던 이 송궁리 문화, 풍요로웠던 그 땅, 충청남도 부여를 중심으로 번성했던 이 사람들은 왜 한 3,400년 정도의 전성기가 끝난 다음에 왜 망했을까? 왜 사라졌을까? 어디로 갔을까? 일본으로 갔다라는 이야기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요. 어디로 갔을까? 수수께끼입니다. 곽제식탁은 어떤 코너인가요? 예. 뭐 역사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곽제식탁 코너에서 다시 한번 고구마 피자를 품을 수 있는 어떤 도리안, 한국식 까르보나라를 이해할 수 있는 넓은 마음 되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또 50분 넘겼네요. 21분 편성인데 52분까지 우리가 오랜만에 재밌게 달려봤습니다. 카르보나라와 피자 속 과학 이야기를 오늘 보내드렸고요. 곽제식탁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다시 돌아옵니다. 곽식 작가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